중국의 청년 실업률 이젠 공표 중단했습니다. 얼마나 나쁘면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구조조정이 다시 한번 청년 실업률의 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공교롭게도 통계 자료를 발표 안 하기로 했다. 얼마나 나빠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차트를 보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리뷰,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플레 점도표이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준 위원들이 하나의 점으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에 빨간색을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지만 빨간색이 하나씩 찍혀 있죠. 그게 중간값입니다. 미디언값 10개 중에 5번째 값이라는 것이죠. 보시면 2024년부터 확실히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대부분 여기 사람들이 다 익숙하죠. 근데 오늘 2025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때요? 동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폭이 적을 것이다. 그런데요,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의 하나하나의 의견이죠. 2023년도에는 상당히 폭이 좁죠. 2024년부터 약간 벌어지고 2025년부터는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으로 보시면 빨간 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상당 부분 많이 점을 찍어놨죠. 자, 내년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많이 하지 말라라는 사람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여전히 갈림길에 있다는 거. 자, 텍스트 두 번째 줄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관해서는 연준 위원들의 이견이 확대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저는 강한 변수.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들에게 힘을 실릴 거고, 경기 침체가 지금처럼 오지 않는다면, 아니면 오히려 더 골디락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좀 작고 성장은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본다면 다시 한번 이 점도표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9월달 FOMC에서는 이 프로젝션 외에 이런 점도표가 어디로 찍힐지 24년과 25년, 더구나 9월달에는요, 팁을 드리면 2026년치가 처음 발표됩니다. 미국의 회계연도가 9월 말로 정산되기 때문에 2026년도 점도표가 어떻게 찍힐지가 9월 FOMC의 최대 관전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롱골러 런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장기 전망인데요. 그냥 통용되는 게 5년 뒤의 전망이에요. 이때가 바라보면 현재 2.5%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제가 중립금리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중립금리는 현재 0.5%입니다. 왜 0.5%냐? 산수인데요. 롱글러 런의 중립값인 2.5%가 향후 바라보는 적정금리고요. 거기에 물가를 제외한 게 중립금리거든요. 물가 타겟팅은 현재 2% 아닙니까? 그러니까 2.5%에서 2%를 뺀 0.5%가 실질 중립금리입니다. 자, 이것이 높여질 건가 낮아질 건가 아니면 유지해야 될 건가가 최근 잭슨 홀의 초미의 관심사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피크라고 했어요. 딱 보시면 어떠세요? 왼쪽은 CPI고요. 오른쪽은 PC입니다. 미국은 공교롭게 소비가 중심이니까 소비 중심의 가격 지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산정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피크 아웃 된다는 것은 헤드라인 기준이고요. 핵심 HCPI는 헤드라인 CPI라는 거고 CCPI는 코어 CPI라는 겁니다. PC도 마찬가지고요. 가로 열고 6월, 9월은 뭐냐면 헤드라인은 작년 6월이 가장 높았고요. 코어는 작년 9월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에요. 3개월 동안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년 뒤에는 기저라는 게 있죠. 작년이 높았으면 올해는 낮았다. 그렇다면 올해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요, 헤드라인은 고개를 드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코어는 여전히 작년 9월이 높았기 때문에 낮아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자, 이 국면에 스탠스를 취하기가 참 어렵죠. 연준이 그래서 잭슨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지표 간의 미스매치와 향후 가능성을 놓고 보더라도 9월 달에 동결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9월 달 이후에 제가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9월 동결 이후에 11월 달, 12월 달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바로 핵심 PC, 핵심 CPI가 어떻게 될지, 10월 달에 코어 CPI와 10월 달에 코어 PC가 중요하다는 거. 10월 달 미국 지표는 우리는 캘린더 데이로 언제 받아보죠? 11월 달에 받아봅니다. 그래서 11월 FOMC가 초미의 관심사게 중요할 거다. 헤드라인을 보면 그럴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있죠. 일단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저의 모형입니다. OECD 미국 경기 선행지수랑 PMI랑 섞어서 시그널링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들어서 OECD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이 아래 점선은 그걸 넘어가면 경기 침체다.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경기 침체를 벗어난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6월달 기준으로 침체에 벗어났습니다. 자, 지속해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침체 신호가 떴는데 만약에 이게 반등하고 벗어난다면 90년대 후반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 벗어났냐면요. 결국 생산성 제고 때문에 벗어났습니다. 90년대 후반에도요. IT 테크놀로지가 미국 경제를 한 단계 부스팅했다면 이번에도 AI 혁명이라는 게 또 한 번 미국의 생산성 제고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애틀란타 GDP 연준에서는 5.9% 아니 6% 가까운 프로젝션 전망치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GDP 성장률도 공교롭게 이번 주에는 2분기 중간 잠정치가 발표되는데 3분기 얘기입니다. 3분기에는 2분기를 넘어서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자, 지금까지는 다 좋죠. 물가도 피크아웃, 성장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올릴 것 같다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가고 있다. 더할 나위 없이 골디락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적정금리. 파란색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그림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가다가요. 2021년 전후로 해서 약간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견이 분분한 것이죠. 분수령인가? 30년 터울의 큰 패러다임이 이제 한번 바뀌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다가 말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것인가? 자, 제 모형에 의하면 미국의 10년물 금리 프락스입니다. 주황색입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제가 프로젝션을 해봤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가 어느 정도 상단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준금리의 상승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예고하는 것이요. 단 주황색을 쭉 옆에 보시면요. 이 높은 수준이 꽤 몇 년 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착실한 말씀 드린 겁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많은 것들이 최근에 바뀌었죠. 자산 가격들이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이 높아진 금리가 계속해서 천장부지로 5, 6, 7, 8, 9, 10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적정 수준에서 터치하고 다시 한번 제로금리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중금리 시대로 연 것인가? 제가 지속해서 패러다임 시프트 이젠 중금리 시대가 가는 것 같다. 제가 바라보는 미국의 10년물 기준금리의 프락시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조 변화 말씀드렸죠. 베버러지 곡선은 가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업률입니다. 가로축이. 실업률은 숫자가 높아지면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겁니다. 세로축은 뭐냐면요. 구인율입니다. 이것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인을 하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 고용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업률이 줄어들면 경기가 좋으면 고용이 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이 파란색 선상에 베버러지 곡선이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현재처럼 3.5%에서 4%였으면 구인율이 한 3% 정도 수준이었다는 게 정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까지는 이 선 자체가 위로 우상향, 시프트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동일하게 3.5%의 실업률이었으면 그전에는 3% 구인율이 아니고 이제 한 4%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향후이냐? 지금 완전 고용 실업률이거든요. 3.5%의 실업률에 현재 7% 가까운 구인율을 보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20, 30년 동안에 동일한 실업률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에서도요. 훨씬 더 큰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더 일자리에 사람을 못 구해서 안달이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임금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제가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차트입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현재 A 수준이에요.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이 A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같으면 곡선상의 C로 갑니다.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 비슷하게 둔화되고 자연스럽게 고용시장이 식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속해서 미국 고용시장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A에서 C가 아니고 B로 간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요. 곧바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습니다. B에서 A로 왔기 때문에 A에서 B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1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A에서 B로 온 적이 없습니다. A에서 C로 왔죠. 저는 B와 C 어느 중간에서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는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월간 지표를 볼까요? 특히나 공교롭게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의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8월 달께 발표되죠. 자, 그럼 미국의 고용시장이 정말로 좋은 것이냐? 데이터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 있는 것은요. 미국의 IT 취업자 수입니다. IT와 관련된 취업자 수는요. 이미 5월 달부터 전월 대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IT 관련된 취업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그럼 미국의 소비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소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내구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취업자는 어떠냐? 10월 달이면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거. 왼쪽 하단에 있는 건 뭐냐? 미국의 고임금 서비스업 취업자 수. 가장 많이 돈을 받는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관련된 사람들은 어떠냐? 이것도 7월 달에 전월 대비 줄어들었다는 거. 미국의 고용시장 좋다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17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IT 취업자 수, 자동차 취업자 수, 고임금 취업자 수는 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럼 뭐가 들었냐? 호텔 레저 서빙, 즉
저임금, 리오프닝에 대한 저가 임금이 상당 부분 늘었다는 거. 자, 만약에 미국의 골디락스라면, 미국의 성장이 괄목할 만큼 좋다라면요, 과거에는요 다 좋았어요, 고용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이테크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또한 고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착시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월 달에 CME 선물 시장입니다. 프로젝션을 보면요, 연내 1회 추가 인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9월 달은 동결이고요. 현재 한 80% 이상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잭슨홀이 지나면서 그래도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렇다면 11월, 12월은 어떠냐? 오른쪽 끝에 보시면요, 한 번은 기준금리 인상한다 라고 보는 게 현장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올리느냐가 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런데요, 잭슨홀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올해가 아니고요, 내년도 인하 시기입니다. 원래는요,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3월 달쯤에 시작될 거라는 게 잭슨홀 전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런데 잭슨홀 끝나고 나서 이게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6월 말로 예상 확률이 이연됐고요. 잭슨홀 이후에 오히려 동결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확률은 6월 FOMC입니다. 21.8%에서 27.2%로 괄목할만하게 잭슨홀 이후에 인하 시점은 뒤로, 동결 시점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 미국의 금융시장의 온도입니다. 리세션의 신호들, 왼쪽 차트는 장단기 금리차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이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렇게 됐을 때 역전되고 1년 뒤에 오느냐, 아니면 2년 뒤에 오느냐, 6개월 뒤에 오느냐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왔다라는 거, 8번의 확률로 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이거 연체율인데요, 모기지 자동차 학자금, 미국의 가계들의 연체율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빨간색 학자금 한번 보세요. 2020년 코로나를 전후로 축 줄어들었죠. 학자금이 연체율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 갚았다. 두 번째, 탕감해줬다. 애석하게도 후자죠. 전부 다 탕감해줬습니다. 빚이 졌던 거를 탕감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탕감, 대출 상환 유예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시작된다는 거. 안 갚아도 될 돈이 자리 잡고 있지만, 영원히 탕감해줄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옥죄기 시작한다는 거. 그런데 이들이 소득이 아직은 열악한 젊은 친구들한테 포진돼 있다는 거. 그렇다면 간단하죠. 빚을 지고 있는데 그동안 2, 3년 동안에 안 갚아도 됐었다가 이제 갚아야 돼요. 근데 당장 소득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하면 되죠. 그런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연준 내부에서 미국의 은행들의 스탠스가 이제는 대출이 과거보다는 한 번 해줄 때 더 따지는 게 많아졌다. 대출의 스탠스가 긴축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렇다면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소비를 좀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 3박자, 3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계저축이 소진되고 있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고 있고 대출을 이렇게 해서 갈마금하고 싶은데 금융권의 대출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반기 후반에 아마 미국 경제에서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GDI란 GDP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미국의 경제 총생산을 생산 측면에서 바라보는 GDP, 파란색 라인입니다. 소득 측면에서 바라보는 GDI, 똑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 만납니다. 시차는 있지만. 그런데요, 이 GDI가 이렇게 역성장된 게 이번 코로나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I는 이미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GDP가 정책적 효과 때문에, 아니면 생산 측면의 다양한 착시 현상 때문에 훨씬 더 궤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확률적으로 GDI가 GDP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GDP가 GDI를 따라올 것인가, 저는 여전히 후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득 측면에서 과연 계속해서 GDI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성장이 멈춘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을 텐데, 옆 나라에 있었던 또한 많은 부분의 중국의 성장 엔진의 수혜를 받았던 한국 입장에서는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이 중국의 PMI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실업률 통계도 갑자기 공표하지 않는 중국의 거시경제를 갖고 제가 논하는 게 약간의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전히 중국의 PMI 지수 중에서 통계국, 그나마 차이신도 아닙니다. 중국의 통계국,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같은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서비스업 지수가 현재 중국의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소멸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이 주황색인데요, 올해 들면서 괄목할 만하게 V자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있었고, 그런데 몇 달 안 가서 꼭지 찍고 계속해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이제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오른쪽 차트가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입니다. 자, 기준선이 0입니다. 0 두고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보인 적이 언제냐? 01년도,
02년도, 09년도, 2020년도입니다. 그때밖에 없습니다. 자, 텍스트 두 번째인데요. 제가 가로에 숫자를 써놨죠. 이거는 개월수입니다. 01년도에 3개월 있었고요. 02년도에 10달 있었고요. 09년도에 9개월 있었고 코로나 때 한 달 있었습니다. 이후 5번째 디플레이션 국면입니다. 그런데 IT 버블, 서프라임, 코로나 다들 굵직굵직한 경기 침체 위기 때 항상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있었다. 자, 이번을 과연 어떤 국면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울리는 차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국의 과거 패턴입니다. 아까 요약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있었고요. 2008년도에 있었고 2012년도에 있었고 2014년도에 위안화 발작이라는 위안화 쇼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가 달러 대비 7위안 이상 이외에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만 과거 처음으로 2014년도에 위안화 쇼크가 발생해서 달러 대비 7을 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요. 2020년도 코로나가 있었죠. 그런데 전부 다 중국 안에서 위기보다는 밖에서 위기였다라는 거. 근데 그걸 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GDP 대비 4%, 10%, 2% 전부 다 돈으로 막았다라는 거. 실제 2014년 위안화 쇼크 때는요, 외환 보유고를 1조 달러나 소비하면서 틀어 막았습니다. 어떤 얘기냐? 중국은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있었던 위기가 안으로도 전이될 수 있었고 또 안에서 있는 위기도 간간히 있었는데요. 전부 다 틀어 막았습니다. 뭐로? 돈으로. 이번에도 틀어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틀어 막으면서 쌓이는 게 있습니다. 후유증이 나는 것이죠. 첫 번째, 성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정 승수의 효과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쪽으로 보면 이번에도 과연 돈으로 틀어 막아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더구나 과거와 달리 가장 중요해진 건 뭐죠? 차이메리카가 깨졌다는 거. 이제는 패권국인 미국을 등지고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중국이 살아날 수 있을까? 물론 중국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빚이요, 달러 빚이 적어요. 빚은 많은데 전부 자구통화, 위안화 빚입니다. 달러 빚이 적기 때문에 경기 디폴트 같은 이런 초유의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천천히 가라앉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안 가본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딜레마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부양하자니 빈부격차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것 같고, 국유기업을 개혁하자니 고용시장이 불안할 것 같고, 청년 실업률 자체도 이제는 발표하지 못할 만큼 고용시장이 침체에 들어가고 있고, 자본시장을 개발하자니 위안화가 너무나 불안하고, SOC 투자를 하자니 SOC 투자는 대부분 지방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이 재정이 악화돼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정책적 딜레마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왜 이렇게 부동산 카드를 잘 썼냐. 왼쪽 차트는요, 중국의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59%, 약 한 60%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포트폴리오 비슷하죠? 6대4. 총 투자에서는 4분의 1, 24%를 차지합니다. 당연히 투자 그러면 부동산이 있는 거죠. 4개 중에 하나니까. 고용은요, 또 4분의 1이에요. 총 대출은 20%고. 이만큼 부동산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이 우리나라만큼 중국도 중요하다. 근데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중국의 주택 거래량과 주택 가격이 어떠냐. 주택 가격은 이젠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고 횡보 국면이죠.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한국과 똑같죠. 호가만 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형적으로 부동산의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기업 부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부채가 많아진 국가 중에 하나가 160%에 육박한 중국입니다.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60%가 넘어요. 근데 중국은 기업들이 이렇게 부채가 많다고요.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스를 가야 되는데 메스를 가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고용시장에 쇼크가 올 수 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 역사의 뒤안 끌려갔죠? 21.3%, 이젠 공표 중단했습니다. 얼마나 나쁘면 다 논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산당이잖아요.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업자에 잡힌다는 게 초유의 사태,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기업 부채, 기업들의 매스를 가야 한다면 구조조정이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 다시 한번 청년 실업률의 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다음부터는 이젠 뭐 여러 가지 뇌피셜인데, 이런 타이밍에 공교롭게도 통계 자료를 발표 안 하기로 했다. 얼마나 나빠지냐. 나중에 다시 한번 뚜껑을 열면 얼마나 나빠져 있을까 본의아니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그럼 이 청년 실업률이 지금 언제 발표를 안 한 거죠? 아, 이것이 이번 달부터 발표 안 합니다. 이번 달부터. 네. 원래 이렇게 발표를 안 한 적은 중국 역사적으로 좀 데이터 나온 이유로 있었나요? 청년 실업률은 처음이고요. 가끔 GDP를 한 템포 쉬고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간간히 중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발표 안 하겠습니까? 공산국인데? 안 좋아졌으니까요. 맞습니다. 뭐 좋아졌으면 발표를 무조건 하겠죠. 그렇죠. 불을 보듯
네. 중국의 고용시장이 안 좋다. 근데 중국의 쌍순환 전략 아시죠? 외순환과 내순환. 내수 부양을 해야 되는데 고용이 안 좋은데 부양이 되겠습니까? 에 대한 반문이 있을 수 있다. 네. 자,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빚이요. 달러 빚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무너질 듯 하다가도 버티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더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위안화 환율이 약세 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위안화 약세는 원화 약세랑 항등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마지막 퍼즐이죠. SOC 투자. 뭔가 인프라 깔고 지방에 북적북적하게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유령 도시가 아니든 뭔가 돈을 쓰면서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고 LGFV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정부 자금 조달기구. 이건 뭐냐면요. 중앙정부가 분권하면서 지방에 자립도를 세웠어요. 근데 지방정부가 세수와 세입, 세출을 감안해 봤을 때 계속해서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나의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너네 지방은 자생력이 떨어지니까 민자가 들어가서 이 정도 기금을 형성해서 개발해. 근데 그것 자체도 최근에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LGFV, LG그룹하고 상관없습니다. LGFV라는 게 중국에 SOC 투자를 하는데 중앙은 돈이 있겠지만 지방정부의 기금이 고갈되고 있고 그러면 돈을 써야 되는데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돈을 썼을 때 성장률이 얼마나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조금 아카데믹한 얘기지만 재정 승수, 피지컬, 멀티플레이어라 그러는데 그것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한 24% 하락했다.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돈을 더 어마어마하게 써야 된다라는 결론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의 인민은행이 곧바로 액션을 취했죠. 8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이 어떻게 장치되고 있죠? 인하했는데 우리 뭐 빅스텝에 다 익숙해져 있는데 10bp가 뭐냐? 인하하는 거냐 마는 것이냐? 더구나 5년물 금리가 키인데 1년물 금리를 낮춰서 무슨 소용이 있냐? 중국은 모든 파생 상품이나 연결고리가 5년물 금리에 연동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동결시켜 놓고 1년물 금리를 낮춘다는 게 뭔가 구색 맞추기 아니냐. 실제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유동성입니다. M2 증가율이 꺾이고 있다. 돈이 꺾이고 있다. 자, 그럼 지금 중국은 상황을 총정리한다면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정책적 딜레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네.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내 집이 30% 하락하다가 10%포인트 가격이 올랐는데 팔고 싶은데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갖고 있자니 이자 부담은 계속 나가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중국의 경제 위기까지 나누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튜브에서 바람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서 그게 더 고통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왼쪽 차트에 보시면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예요. 먼저 파란색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한번 보시죠. 일단 반등했습니다. 좋아지고 있네요. 네. 그런데 왜 좋아졌냐라고 봤더니 1년 후에 물가 인플레이션 예상이 극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잡혀서 소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마저도 다시 한번 물가가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우려 섞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은 대부분 원자재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필품이라고 필요하는 것들을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죠. 수입하려면 한국 원화의 가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싸야 되는데 지금 원화의 가격이 워낙 싸졌죠. 그러면 이제는 더 높은 가격에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버젓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소비 심리가 착시 현상, 개선되는 듯한 모습이지만 이게 연속성이 과연 있겠느냐? 저는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자, 드디어 제가 동글뱅이 쳐놨는데 한국의 무역 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흑자. 이제 더 이상 1년 넘게 이루어졌던 적자가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지표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줄어서 흑자입니다. 불황형 흑자. 불황형 흑자. 어떨 때 많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억하기 싫은 그 빅 이벤트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고 그때랑 똑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위상이 워낙 좋아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좋아질까에 대해서 답보하기는 힘들다. 자, 그렇다면 대외적인 채널이 워킹하지 않으면 대내적인 채널이 워킹해야 되는데 우상향하죠.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뭐가? 부채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오른쪽 차트는 가계가 월 수입을 받았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중이 이제는 14%를 넘었다라는 거. 네, 러프하게 15% 정도 된다는 거. 부담스럽네요. 네, 부담스럽죠. 100만 원 벌면 15만 원은 일단 떼이고 버는 거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소비 여력이 있겠는가? 저는 글쎄요, 엔간해서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요즘 느끼는 게 저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네. 테니스 치는 곳에 이제 그 레슨을 받는 숫자들이 네.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까? 네. 너무 좋은 데 다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가장 필수한 것들은 놔두고 이제 그 네. 외적인 것부터 빼잖아요. 그쵸. 기업도 네네. 힘들어지면 교육비 빼듯이 이제 사람들이 점점 돈이 조금씩 쓸 돈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뭐 이 데이터에서도 보이듯이. 그렇죠. 네. 그 필수품이 아니고 이제 사치제라든지 럭셔리제 같은 것의 네.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그 관련되는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뭐 테니스나 그게 사치제나 럭셔리는 아니고요. 뭐 맥락상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오해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네, 테니스 사랑합니다. 네, 건강해야죠. 네.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한국 경제 여파가 어느 정도냐. 과거는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중국 성장률이 1% 좋아질 때 한국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느냐고도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았을 때는 되게 희소식이지만 지금처럼 중국 성장률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때는 한국 경제의 여파가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겁니다. 자, 한국의 성장률에 대한 둔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것은 좀 더 한 단계 더 진일보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한국의 기준금리의 방향성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경제가 좋아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는데 한국은 경제가 안 좋은데 더 올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금리, 특히 한국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를 꼭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둔화된다는 거,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래도 이건 희망 섞인 희망일까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결국 미국의 중국산 수입 물가랑 중국의 생산자 물가랑 콜리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한국과 땅덩어리에서 가격의 하락 압력이 하반기에 휘몰아치고 있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미국, 중국, 한국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데는 중국입니다. 그 다음은 한국,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미국인 거죠? 맞습니다. 개인분들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부동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은 매일매일 매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월마다 쪼개 살지 아니면 나눠 살지 그 타이밍을 좀 조절하는 의미에서 콜을 드린다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요. 먼저 주식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의 불안 요인이 뭐였습니까? 물론 종목 선택을 잘하고 성장성에 대한 사람은 여전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에 대한 메리트의 유인이 희석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엔간하면 보수적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 한국 주식 중에서 불안 요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보면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이 불안했다면 그 불안 요인은 한 번은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불안 요인은 거의 끝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착시일 수 있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나는데요. 6, 7, 8, 9, 10으로 가는 게 아니고 5%, 6%에서 멈추는 거는 다행인데 이게 언제적 지속될지는 아직은 블랙박스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또 주식은 보수적으로 가자는 말씀드리고 부동산은 정책적 효과라는 게 상당 부분 있었죠. 포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국 경제 이 뇌관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살 사람이 있겠는가? 큰 가격의 하락폭이 아니고서는 살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호가만 떠 있고 거래량이 없는 지금 시국에 뭐 주말마다 임장도 엄청 다니시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임장도 많이 다니는데 가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라는 가격대는 물론 사실이다. 그래서 가까이 포트폴리오 때마다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매크로콜에서 가장 의미 있을 만한 것은 결국 환율이죠.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국면이 상당 부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이 올해 꽤 해피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화 약세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파생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는 또 9월 말에 FOMC가 9월에 말에 있나요? 중순에 있습니다. 아, 중순에 있나요? 중순 이후에 바로 또 시간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